어묵 하나 드세요. 민서는 처음에 그저 이상한 손님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4일 후 집 앞에 검은색 BMW에서 내린 남자 말을 듣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서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비가 내리던 3월 27일 밤 9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와 부딪혔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민서는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다리를 절뚝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서는 멍한 정신으로 그 소리를 들었죠. 무릎이 쓰렸지만 일어서야 했어요. 경찰이 왔고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8주, 56일. 그동안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죠. 보험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보험료는 사치였거든요. 민서는 젖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어묵집 셔터는 내려져 있었죠. 아버지는 일찍 주무셨을 겁니다. 민서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택시 불빛만 보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합의금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준비하라고요. 못 내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3천만 원. 입 밖으로 꺼내보니 더 큰 숫자처럼 느껴졌죠. 3천만 원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서는 어묵집 계산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한 권 나왔죠. 잔액은 120만 원. 이번 달 재료비도 모자란 금액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어묵을 끓이는 일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죠. 민서는 배달을 맡으며 집안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 숫자를 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어묵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구수한 멸치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죠. 민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은 단골 할아버지였어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드시며 활짝 웃으셨죠. 민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루 매출은 15만 원이었어요. 문을 닫고 계산대를 정리하며 민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정도 벌면 100만 원 남짓. 3천만 원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랐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계산기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유일한 친구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아는 옆 골목에서 김밥집을 하는 친구였어요. 같은 처지라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민서가 사정을 털어놓자 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이요. 진아는 말이 없었어요. 김밥집 형편도 넉넉지 않다는 걸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이번 달 월세 내기 빠듯해요. 알아요. 괜찮아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아에게 미안함만 남겼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죠. 부모님, 친구들도 다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어요. 빈 벽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경찰서. 그곳에 가면 뭔가 끝이 날 것 같았죠. 합의금을 내지 못하면 형사사건이 되고 그러면 벌금이든 처벌이든 받게 될 겁니다. 민서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묵집은 문을 열었어요. 민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묵묵히 어묵을 썰고 계셨죠. 민서는 옆에 서서 육수를 저으며 말없이 일했어요. 냄비 속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죠. 저녁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어묵 2접시요. 떡볶이 하나요. 손님들은 맛있게 드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테이블을 오가며 물을 채워드렸죠. 그러다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잠시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민서는 의자를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 정리를 마치고 먼저 2층으로 올라가셨죠. 민서는 홀로 남아 계산대 앞에 섰어요. 오늘 매출을 세어봤습니다. 18만 원. 그것도 평소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민서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세상이 차단됐어요. 어두운 가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서는 계산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3천만 원. 일주일. 경찰서.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어야 했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서는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식어버린 육수가 담겨 있었어요.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민서는 뚜껑을 다시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서는 받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일 겁니다. 또 재촉할 거예요. 돈 준비했냐고, 언제 줄 거냐고요. 민서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세상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싶었죠.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일주일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어요. 봄인데도 몸이 떨렸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주방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육수를 끓이고 계셨죠. 민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칠 수 없었어요. 민서는 어묵을 꺼내며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어묵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죠. 민서는 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끝이 날 거예요. 민서는 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아버지와 함께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죠. 손님은 자리에 앉아 어묵을 주문했습니다. 민서는 주방으로 가서 국물을 담았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며 민서는 또 눈물을 삼켰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난 건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BMW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민서는 테이블을 닦다 말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 동네에 저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남자는 어묵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서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물수건과 물컵을 가져다 놓으며 주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어묵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끓여놓은 육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어묵을 건져 접시에 담았습니다. 국물을 따로 그릇에 부어 함께 내왔어요. 남자는 어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접시 위 어묵을 응시하고 있었죠. 민서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님 사정이야 각자 다른 법이니까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서가 다시 쳐다봤을 때 남자는 젓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흔들리는 손끝. 민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천천히 어묵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죠. 민서가 슬쩍 보니 남자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이는 걸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다시 어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점, 또 한 점. 천천히 접시를 비웠어요. 국물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계산대로 왔죠. 민서는 금액을 말했어요. 5,000원이에요. 남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에 올라탄 남자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민서는 창문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 8시 30분쯤 BMW가 골목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죠. 똑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들어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서가 인사하자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묻지 않고 어묵을 가져다 놓았죠. 남자는 어제처럼 한참 어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오늘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민서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자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어묵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 먹고 조용히 나갔어요.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게 습관인가 보다 생각했죠. 차에 올라탄 남자는 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도 남자는 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광경이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차, 같은 사람. 민서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서가 접시를 내려놓을 때 남자의 시선이 민서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조개 껍데기 팔찌였어요. 어릴 적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였죠.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민서는 늘 차고 다녔습니다. 남자는 그 팔찌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민서는 손을 내리며 물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팔찌에 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남자는 어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이 덜 떨렸어요. 한참 후 민서가 물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남자는 어묵을 다 먹고 국물만 남은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물컵을 놓으려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민서는 조용히 물컵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붉어진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못 본 척했어요. 계산대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닫았죠. 남자는 잠시 후 일어나 계산대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하는 인사였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또 오세요. 남자는 대답 없이 나갔어요. 차에 올라타더니 이번에는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를 보며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연 있는 손님이구나.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참 많았죠. 나흘째 되던 날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8시 30분이 되자 무의식 중에 창밖을 봤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BMW는 보이지 않았죠. 민서는 왜 신경이 쓰이는지 몰랐어요. 그저 단골 한 명이 안 온 것뿐인데요. 5째 날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이제 그가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늘 그랬으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며칠 있다 사라지는 인연들. 민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 남자의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묵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조개 껍데기 팔찌를 유심히 보던 시선도 기억났어요. 민서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색바랜 조개 껍데기가 손끝에 닿았죠. 왜 그 사람은 이걸 그렇게 봤을까요?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어묵집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을 쓸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끝이 보였죠.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서는 빗자루를 세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그런데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BMW였어요. 민서는 빗자루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차가 가게 앞에 멈췄죠.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내렸어요. 오늘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이었습니다. 민서는 빗자루를 구석에 세우고 다가갔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민서는 어묵을 가져다 놓고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도 한참 어묵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집었죠. 민서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을 계산하다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합의금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돈은 마련하지 못했죠.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에 나오라고요. 민서는 볼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죠. 민서는 얼른 웃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죠. 남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어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죠. 남자는 다 먹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 민서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차가 떠나고 민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오는 걸까요? 왜 어묵을 먹으며 오는 걸까요? 왜 내 팔찌를 그렇게 봤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어요. 손님은 손님일 뿐이니까요. 민서는 걸레를 빨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서에 가야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민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아침부터 손이 떨렸어요. 합의금 기한이 오늘 저녁 6시였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130만 원밖에 없었죠. 민서는 어묵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였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려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세 번째 벨이 울린 후에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민서 씨죠. 오늘 오후 4시까지 서에 나와주세요.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죠. 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주저앉았어요. 계산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아버지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민서는 아버지가 알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4시까지는 2시간이 남았어요. 민서는 어묵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했어요. 주방 도구를 씻고 바닥을 쓸었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니? 은행 좀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죠. 3시 40분쯤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멈췄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민서를 보더니 다가왔죠.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서 씨 맞죠? 네. 동행해 주시겠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죠. 검은색 BMW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총 7대였습니다. 골목이 검은 차들로 가득 찼죠. 경찰관들도 놀란 표정으로 차들을 바라봤어요. 민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묵집 단골이었던 50대 남자. 오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곧장 민서에게 걸어왔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경찰관들을 봤어요. 저는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이분 일로 왔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을 아는 듯 했어요.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삼성전자 부회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삼성전자 부회장, 수천억 대 자산가, 뉴스에서나 보던 사람. 그 사람이 어묵집 단골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태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누군가 받자 짧게 말했죠. 나야. 지금 당장 처리해줘.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사고건. 피해자한테 합의금 3천만 원 바로 송금하고 고소 취하시켜. 5분 안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민은 경찰관들을 봤어요. 곧 확인되실 겁니다. 경찰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서와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피해자 측에서 고소 취하한다고 연락 왔답니다. 민서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더니 민서를 봤어요. 일단 오늘 동행은 취소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민은 민서를 조용히 바라봤죠. 뒤에 선 차들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비서들인 듯했죠. 민서 씨. 강태민이 불렀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강태민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심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강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었죠.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저 모르잖아요. 민서는 혼란스러웠어요. 감사함보다 당혹감이 먼저 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도움을 받는 게 불편했죠. 강태민은 한참을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 팔찌요.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조개 껍데기 팔찌였어요. 민서는 손목을 감쌌죠. 이게 뭔데요? 제 딸이 만든 겁니다. 민서는 숨이 멎었어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25년 전에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만들었죠. 딸은 그걸 엄마한테 줬어요. 민서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색바랜 조개 껍데기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주웠어요. 알아요. 강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딸과 아내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팔찌를 하고 있었죠. 민서는 말을 잃었어요. 강태민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제 아내가 마지막 순간 그 아이 손에 팔찌를 쥐어줬다고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도로, 사고 난 차, 누군가 자기 손에 뭔가를 쥐어주던 순간, 민서는 5살이었어요. 그게 저였나요? 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25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며칠 전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다 어묵집을 봤습니다. 들어가서 앉았는데 당신 손목에 그 팔찌가 보였죠. 민서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강태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구했죠. 그러니 제가 이제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강태민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강태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돕겠어요. 그는 차로 돌아갔어요. 비서들도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동시에 울렸죠. 7대의 검은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25년 전 누군가 건네준 작은 선물. 그게 오늘 자신을 구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어묵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은행 다녀왔어. 네.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민서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은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죠. 3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서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어묵을 날랐어요.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함도 안도감도 아닌 이상한 공백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문을 닫고 민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3,150만 원.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였습니다. 민서는 통장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손목에 팔찌가 빛났습니다. 민서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25년 전 그날 누군가 자신에게 이걸 쥐어줬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그 사람의 남편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민서는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어묵집 문을 열려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어요.
민서는 손을 멈추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50대 여성이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민서에게 다가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강태민 부회장님 비서 이복자라고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이복자는 손에 든 갈색 봉투를 내밀었어요. 부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어요. 묵직했습니다. 이복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죠.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민서는 혼자 남았어요. 봉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기 손목에 뭔가 보였어요. 조개 껍데기 팔찌였습니다. 민서는 숨이 멎었어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죠. 똑같은 팔찌가 거기 있었습니다. 색바랜 조개 껍데기, 낡은 실로 엮인 모양, 모든 게 일치했어요.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병원 로고가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민서는 글자를 읽기 시작했죠. 한 줄 한 줄 천천히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대상 1, 강태민. 검사 대상 2, 이름 없음. 샘플 코드만 적혀 있었어요. 민서는 아래쪽을 봤습니다. 결과 항목이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 민서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99.99. 틀릴 수 없는 숫자였죠.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서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봤어요. 이게 자신이라는 걸까요? 민서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99년 12월 25일. 민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민이 찾아왔어요. 어묵집 문을 닫은 직후였습니다. 민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강태민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강태민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서는 물컵을 가져다 놓고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봉투 받으셨죠? 네. 민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강태민은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을게요. 강태민은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제 딸입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태민이 계속했습니다. 1999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28이었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못했어요. 집안에서 반대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민은 물컵을 집어 물을 마셨습니다. 민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책임질 준비가 안 됐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강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당신이 태어난 날 저는 병원에 없었어요.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날 밤 연락이 왔죠. 산후출혈이 심하다고요. 민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신생아실에 당신이 있었어요. 손목에 조개 껍데기 팔찌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채워준 거였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를 버렸다는 거죠. 강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디에 버렸어요? 병원 앞이었어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죠. 당신을 담요에 싸서 병원 입구에 놓고 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발견하는 걸 확인하고 떠났어요. 민서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저였군요.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일인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일어섰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도망갔죠.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해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죠. 29년 동안 저는 부모 없이 살았어요. 누가 저를 낳았는지도 몰랐죠. 성도 없이 자랐습니다. 강태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는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제 손목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 차고 다녔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민서는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강태민도 눈물을 닦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평생 찾았습니다. 강태민이 대답했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수십억을 썼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전국 보육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었죠. 당신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러다 2018년에 사고가 났죠. 민서는 기억했어요. 교통사고. 강태민의 아내와 딸이 죽은 사고. 그날 제 아내가 어린아이를 구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목격자가 아내가 아이 손에 뭔가를 쥐어줬다고 했죠. 저는 그게 당신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강태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신원을 몰랐거든요. 7년을 더 찾았어요. 그러다 며칠 전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다 어묵집을 봤죠. 그리고 팔찌를 봤다는 거죠. 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마신 물컵으로요. 결과가 나왔죠. 99.99%. 민서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강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골목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제 양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강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절 데려가 딸로 키우셨죠. 20년 넘게 아버지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친아버지가 나타났다고요. 그분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강태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강태민도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민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29년 동안 함께했던 팔찌. 민서는 팔찌를 풀어 손에 쥐었어요. 색바랜 조개 껍데기가 손바닥에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거였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민서는 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어요. 계산대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민서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 가게 안도 어두웠죠.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민서는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별빛에 조개 껍데기가 반짝였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민서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민서는 눈을 감고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이 진단을 받은 건 넉 달 전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6개월에서 8개월.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이가 진행됐죠. 강태민은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민은 혼자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갓난아기 사진이었어요. 손목에 조개 껍데기 팔찌를 한 아기. 강태민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9년. 긴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강태민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 이복자를 불렀어요.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민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제 딸을 찾아야 합니다. 이복자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강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1999년 12월 25일생. 병원 앞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손목에 이 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강태민은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사립탐정팀을 고용했습니다. 전국 보육원 기록을 뒤졌죠. 병원 기록도 샅샅이 찾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없었어요. 강태민은 초조해졌습니다. 몸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소화가 안 됐어요. 체중이 빠졌습니다. 얼굴색이 누렇게 변했어요. 이복자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강태민은 거절했습니다. 딸을 먼저 찾아야 해요. 2달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강태민은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었죠.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어요.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복자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강태민은 다시 사무실로 나왔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딸의 흔적은 없었어요. 사립탐정들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1999년 겨울 서울 지역 보육원 리스트였어요. 총 37곳. 강태민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중 16곳에서 그 시기에 여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출생증명서가 있었어요. 민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찾아보세요. 강태민이 지시했어요. 탐정들은 경기도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결과는 없었습니다. 강태민은 밤마다 서재에 앉아 지도를 펼쳤어요. 전국 지도에 표시를 하며 찾았죠. 석 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강태민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집에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을 가눌 수 없었죠.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복자가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옆에 있었어요. 부회장님, 이제 정말 입원하셔야 합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이복자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이복자는 눈물을 보였어요. 하지만 강태민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또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서재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탐정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부회장님,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태민은 숨을 멈췄어요.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2000년 초 부산 자갈치 근처 보육원에서 여아 한 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 없이요. 이름은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입양됐다는 정보가 있어요. 강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입양 가정은요. 자갈치 어묵집을 운영하는 가정입니다. 주인 이름은 이철수, 딸 이름은 민서예요. 강태민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사진이 도착했어요. 어묵집 앞에 선 젊은 여성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손목에 뭔가 보였습니다. 강태민은 돋보기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조개 껍데기 팔찌였습니다. 강태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9년 만이었어요. 딸을 찾았습니다. 강태민은 한참을 울었죠. 이복자가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부산으로 갑니다. 강태민이 말했어요. 이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차에 올랐어요.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강태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자갈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골목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어묵집이 보였죠. 강태민은 차에서 내려 한참을 어묵집을 바라봤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죠. 옆 김밥집에 들어가 물었어요. 어묵집 언제 여나요? 5시요. 강태민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30분.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죠. 강태민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시가 되자 어묵집 셔터가 올라갔어요. 강태민은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간판불을 켰죠. 강태민은 숨을 고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어묵집으로 걸어갔어요.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강태민은 멈춰 섰습니다. 민서는 낯선 손님을 보듯 그를 바라봤죠. 강태민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물수건과 물컵을 가져왔어요. 강태민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묵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어요. 강태민은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 팔찌가 보였어요.
강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묵이 나왔어요. 강태민은 접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묵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죠. 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부터 강태민은 매일 어묵집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묵을 먹고 나왔죠. 민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손이 덜 떨렸어요. 나흘째는 민서의 손목을 유심히 봤습니다. 닷새째는 울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여섯째 날 강태민은 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복자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짜로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2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복자는 눈물을 흘렸죠. 강태민은 그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딸을 찾았잖아요. 이틀 후 강태민은 다시 어묵집에 갔습니다. 민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이라고 했죠. 강태민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묵을 먹으며 결심했어요. 오늘 말해야겠다고요.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멈춰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민서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강태민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복자에게 봉투를 맡겼어요. 사진과 DNA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복자가 민서에게 전달했죠. 그날 저녁 강태민은 직접 어묵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였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강태민은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것, 29년 전 도망쳤다는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민서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강태민은 그걸 알고 있었죠.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강태민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2달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강태민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서 곁에 있고 싶다는 것.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요. 강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통증이 느껴졌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어묵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가야겠다고요. 남은 시간 동안 매일이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강태민이 민서를 찾았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울 본가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복자가 받았습니다. 본처 서윤이었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부산에 계십니다. 무슨 일로요? 이복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는 한참 침묵하다 끊었습니다. 이복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곧바로 강태민에게 연락했어요. 부회장님, 부인께서 아셨습니다. 강태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윤이는 30년 전 그날부터 민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강태민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강태민은 호텔방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9년 겨울이었어요. 강태민이 아이를 버린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찾아왔었죠. 당시 약혼자였던 서윤이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강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모두 알고 있었죠. 병원 앞에 두고 왔어요. 강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잘했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이는 돌아섰어요. 강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둘은 결혼했어요. 양가 어른들이 정한 혼인이었습니다. 강태민은 거부할 수 없었죠.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 날 서윤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강태민은 받아들었죠. 뭐예요? 당신의 엄마가 남긴 편지래요. 강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려고 하는데 서윤이가 낚아챘습니다. 줄 생각 없어요. 왜요? 당신이 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요. 서윤이는 편지를 라이터로 태웠어요. 강태민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재로 변하는 걸 지켜봤죠. 서윤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도 죽었대요. 뭐라고요? 강태민은 숨이 멎었어요. 서윤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믿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모두 처리해 놨었죠. 강태민은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린 딸,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 3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민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서윤이와의 결혼 생활은 차가웠습니다. 사랑은 없었죠. 의무만 남았어요. 2018년 교통사고로 딸을 또 잃었습니다. 서윤이 소생의 딸이었어요. 강태민은 무너졌죠. 그러다 넉 달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강태민은 결심했어요. 첫째 딸을 찾아야겠다고요.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죠. 그렇게 수소문 끝에 민서를 찾았어요. 지금 서윤이가 알았습니다. 강태민은 불안했어요. 서윤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민서의 어묵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죠.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묵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차였어요. 강태민은 불안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묵집으로 걸어가는데 차 문이 열렸어요. 서윤이가 내렸습니다. 강태민은 숨을 멈췄어요. 서윤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강태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강태민이 물었어요.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묵집 문을 노크했죠. 민서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서윤이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군요. 민서는 어리둥절했어요. 강태민이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그만하세요. 왜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서윤이는 민서를 똑바로 봤어요. 30년 전 당신 엄마가 편지를 남겼어요. 읽고 싶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서윤이가 비웃었어요. 당신 엄마는 죽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당신한테 주려고요. 근데 내가 태웠죠. 민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태민도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서윤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쓴 편지, 당신한테 주기 싫어서 태웠어요. 그리고 아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강태민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윤이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돌아갈까 봐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나한텐 한 번도 그런 눈빛 보인 적 없으면서요. 그래도 그럴 순 없죠. 할 수 있어요.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어요. 민서를 다시 봤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30년 동안 당신 그림자에 시달렸죠.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차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차가 떠나고 골목은 고요해졌어요. 민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다가와 사과했죠. 미안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요. 괜찮아요. 민서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민도 따라 들어갔어요. 민서는 계산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편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그 사람이 태웠다고요. 네. 강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민서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요. 그날 밤 민서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아버지는 먼저 2층으로 올라가셨죠. 민서는 혼자 남아 정리를 마쳤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는데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남자 넷이었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들이었어요.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오더니 앞을 막아섰죠. 한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민서 씨 맞죠? 누구세요? 서윤이 여사님이 보내셨어요. 민서는 숨이 막혔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사 그만하시래요. 왜요? 이유는 몰라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남자 하나가 라이터를 꺼냈어요. 민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어묵집 간판 아래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올라갔죠. 불이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민서는 얼른 소화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불을 껐죠. 다행히 간판까지 번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쓰레기통과 입구 바닥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웃들이 나왔어요. 김밥집 진아도 뛰어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죠.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민서는 진술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8시부터 손님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진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민서가 물었죠. 무슨 일이야? 민서야. 시장에 소문이 돌았어. 무슨 소문? 진아는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였어요. 민서가 재촉했습니다. 말해봐. 누가 돈을 뿌렸대. 너네 가게 오지 말라고. 민서는 숨이 막혔어요. 진아가 계속했습니다. 상인들한테 돈을 줬대.
단골들한테도요. 너네 가게 가면 불이익 준다고 협박했대. 누가요? 모른대. 근데 엄청 큰 사람이래. 민서는 알았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아들 강준석일 거예요.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진아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줬죠. 어떻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서를 봤죠. 민서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태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무슨 일 있어요? 손님이 안 와요. 민서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 가족이 저지른 일이에요. 강태민은 전화를 끊고 이복자를 불렀어요.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죠. 서윤이의 아들 강준석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뿌린 것이 확인됐어요. 강태민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민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민서는 혼자 버텼어요. 손님 없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매일 문을 열었죠.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아가 가끔 와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계산대에 앉아 통장을 봤어요. 잔액이 점점 줄고 있었습니다. 재료비도 월세도 나가야 했죠.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죠? 제 아들이에요. 강준석이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했죠.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인사하려고요. 우리 이복 남매잖아요. 목소리는 비웃는 듯 했어요.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강준석이 계속 말했죠. 장사 잘 안 되죠. 제가 도와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계속 고생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20일이 지났습니다. 어묵집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왔어요.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아침부터 짐을 쌌어요. 냄비며 그릇들을 상자에 담았죠. 아버지는 주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서야. 네. 아버지. 미안하구나.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다른 데 구하면 돼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갈치 시장 어디에도 민서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강준석이 돈을 뿌린 뒤로 모두 민서를 피했죠. 민서는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진아가 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왜? 박순철 사장님이 보자셔.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순철,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을 맡고 계셨죠. 민서는 진아를 따라갔어요. 생선 가게 앞에 박순철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르신이었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서가 다가가자 고개를 끄덕이셨죠. 민서 씨, 들었어요. 네, 내가 도와줄게요.
민서는 놀랐어요. 박순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 한쪽에 빈 점포가 있어요. 월세 안 받을게요. 거기서 장사하세요. 사장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순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젊었을 때도 이런 일 당해봤거든요. 그때 도와준 사람 덕분에 살았죠.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박순철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도우면 돼요. 돈으로 뭉친 건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날 오후 민서는 새 점포로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청소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냄비를 정리했죠. 저녁이 되자 간판을 달았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어요. 민선의 어묵.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올까 불안했어요. 민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김이 올라왔어요. 민서는 육수를 저으며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자 누군가 들어왔어요. 박순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웃으며 말했죠. 어묵 주세요. 민서는 고맙다는 말 대신 웃었어요. 어묵을 담아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순철이 한 점 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요. 그 뒤로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진아도 왔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도 왔죠. 모두 박순철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서는 바빠졌어요. 주문을 받고 어묵을 날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분주함이었죠. 점심때 강태민이 찾아왔습니다. 새 가게를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민서는 짧게 대답했어요. 강태민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거요. 뭔데요? 돈이에요. 5억 원 수표예요. 민서는 받지 않았어요. 강태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로 큰 가게 내세요. 체인점도 만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민은 당황했어요. 왜요? 이러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민서가 강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누구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김민서로 살 거예요. 강태민은 말을 잃었어요. 민서가 계속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버티는 건 제 힘으로 하고 싶어서예요. 하지만요. 괜찮아요. 아버지. 민서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강태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죠. 제 싸움은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제 곁에만 계세요. 강태민은 봉투를 도로 넣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진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문을 닫고 둘이서 맥주를 마셨어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괜찮아? 응. 돈 받으면 편할 텐데. 그럼 내가 아니게 돼. 민서는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진아가 웃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야.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요. 민서는 진아가 곁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진아도 마찬가지였죠. 사흘 후 박순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인 5명이 함께 왔죠. 모두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순철이 입을 열었어요. 민서 씨, 우리가 도울게요. 사장님, 돈으로 사람 입 막는 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단골들한테 얘기할게요. 여기 와도 된다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이런 일 당했어.
그때 견디니까 결국 이겼거든. 민서는 감사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상인들이 떠나고 민서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처음에는 상인들만 왔지만 이제는 단골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죠. 강준석이 돈을 줬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왔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웃으며 맞이했어요. 한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구나. 돈 받고 안 왔었어.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미안해. 이제 매일 올게. 할머니는 정말 매일 오셨어요. 다른 단골들도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바빴어요. 아버지도 건강해 보이셨죠? 둘은 함께 가게를 지켰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이복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민서에게 서류를 건넸죠. 부회장님께서 전해드리래요. 민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강태민이 민서에게 재산의 절반을 남긴다는 내용이었죠. 민서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요. 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이복자는 한참을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서류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서가 불렀어요. 이복자가 돌아봤죠.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건강하시라고요. 이복자는 눈물을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들이 꾸준히 왔습니다. 매출도 예전만큼 나왔죠. 민서는 안정을 찾았어요. 아버지도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철이 찾아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민서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민서 씨, 상인회에서 결정했어요. 뭐요? 강준석이 뿌린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요. 우리가 그런 돈 받고 싶지 않거든요. 민서는 놀랐어요. 박순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넘는 상인들이 동의했어요. 내일 모아서 강준석한테 돌려줄 거예요. 사장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순철은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사람이죠. 다음 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입구 광장에 모인 상인이 50명이 넘었어요. 모두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강준석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봉투였습니다. 강준석의 비서가 왔어요. 상인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죠. 박순철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비서는 어쩔 수 없이 봉투들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박수를 쳤어요. 민서는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아가 옆에서 어깨를 감싸줬죠. 이겼어. 민서야. 응, 이겼어. 그날 밤 민서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어요. 오늘 매출을 계산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았어요. 민서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민이었어요. 민서는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민서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장사 잘 되지. 네. 덕분에요. 강태민은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서도 웃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통화했어요.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죠. 하지만 민서는 행복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손끝에 닿았어요. 민서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싸웠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요. 민서는 일어서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셔터를 내리고 2층으로 올라갔죠.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별을 보며 웃었어요.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거예요. 모레도요. 김민서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딸이 아니라 김민서로요.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8장 피보다 강한 가족. 부재 함께 싸운 시간. 강태민이 매일 어묵집에 오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민서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문이 열리면 강태민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죠. 강태민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민서는 물을 가져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어묵이요. 네.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먹함이 조금 줄었죠. 민서는 어묵을 담아 가져왔어요. 강태민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강태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 씨. 네. 그거 뭐 보세요? 장부요. 오늘 재료비 계산하고 있어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죠. 저도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요. 매일 밤 장부 들여다봤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민서는 장부를 덮고 강태민을 봤습니다. 강태민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눈빛이었죠.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민서가 물었어요.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왜요? 중요한 걸 잃어서요. 강태민은 민서를 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당신 같은 딸을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민이 어묵을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며칠 후 강태민이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았습니다. 민서는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어요. 강태민은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물을 가져다 드렸죠. 강태민이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나아 보였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병원엔 가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민서는 어묵을 가져왔습니다. 강태민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민서는 그걸 봤지만 모르는 척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민은 여전히 매일 왔어요. 하지만 점점 야위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걱정이 됐죠. 어느 날 강태민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비틀거렸어요. 민서가 얼른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었어요. 강태민은 민서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앉아 계세요.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민서는 강태민을 의자에 앉히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복자에게 전화했어요.
10분 후 차가 왔죠. 이복자가 황급히 내려 강태민을 부축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강태민은 차에 오르며 민서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손을 흔들어 줬죠. 차가 떠나고 민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틀 후 이복자가 찾아왔습니다. 민서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강태민이 쓴 편지였습니다. 민서는 가게 문을 닫고 편지를 읽었어요. 민서에게 미안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매일 어묵을 먹으며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민서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아가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줬죠. 울지 마. 응.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이복자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디요? 이복자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양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니? 병원이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서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3시간이 넘었죠. 병원에 도착해 강태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태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죠. 강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민서야. 네. 아버지. 강태민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왔어? 보고 싶어서요. 민서는 웃었습니다. 강태민도 웃었어요.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많이 아프세요? 좀요. 약은 잘 드세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어묵이요. 강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서는 뚜껑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강태민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민서가 부축했죠. 제가 먹여드릴게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민서는 어묵을 집어 강태민 입에 넣어줬어요. 강태민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는 듯 했어요. 민서는 또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어줬죠. 맛있어요.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둘은 그렇게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서도 한 점씩 먹었어요. 강태민은 행복한 표정이었죠. 도시락을 다 먹고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 내가 당신 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강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는 나눴지만 시간은 함께하지 못했죠. 그게 평생 후회예요. 아니에요. 민서가 손을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강태민은 민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날부터 민서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매번 어묵을 가져갔어요. 강태민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민서가 오는 날이면 얼굴이 밝아졌죠. 둘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야, 어릴 때 뭐 좋아했어? 어묵이요. 그래서 지금도 어묵집 하는구나. 네. 강태민은 웃었어요. 민서도 웃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쌓여갔어요. 평범한 얘기들이었죠. 하지만 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민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민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자주 갔어요. 가게를 진아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민이 물었어요. 민서야,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곁을 지켜준 사람이요. 피가 아니라, 네.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에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넌 오라. 민서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강태민이 그걸 봤어요. 아직도 차고 있구나. 네. 평생 찰 거예요. 왜? 이게 제 삶의 증거니까요. 민서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팔찌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양아버지가 계속 차게 해주셨죠. 강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 가족이네. 네. 다 가족이에요. 민서는 강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가족이에요. 강태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그날 밤 민서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이복자가 와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 씨. 네. 부회장님이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이복자는 웃었어요. 민서도 웃었습니다. 이튿날 민서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양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서야, 걱정되니? 네, 괜찮을 거야. 양아버지는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민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잘 주무세요. 너도. 민서야. 네. 사랑해. 민서는 숨이 멎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민서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웃었어요.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김민서로요. 그리고 강태민의 딸로요. 두 이름 모두 소중했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불을 껐어요. 2층으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았죠. 민서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함께 싸운 사람이에요.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